12월 5일이고요. 리액트로 AJAX 구현하는 부분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CIUD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일단 목록 가져오기는 어제 미리 구현을 해놨고요. 오늘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삭제, 수정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입력을 위한 필드를 추가를 해놨어요. 여기 화면상에. 자, 그래서 위쪽에 입력 폼을 지금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폼 태그로 클래스 네임의 폼 컨테이너는 이제 어제 놨던 거랑 똑같아요. CSS를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HTML을 좀 간단하게 갑시다. 자, 입력 폼에서 dname과 log 두 개를 추가를 해놨고요. 어떤 필드인지는 플레이스 홀더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저께 만들어놨었던 클래스 이름을 똑같이 줬으니까 어제 이 폼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인풋 태그와 버튼 태그한테 양 옆으로 마진을 좀 줘놨었거든요. 패딩 좀 주고요. 자, 요게 이제 어저께 만들어놨었던 CSS인데 폼 컨테이너 안에 패딩 주고 인풋하고 버튼한테 마진, 글자 크기, 안쪽 여백 요 정도 부여해놨으니까 이제 어제 거랑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CSS는 변경사항 없어요. 자, 입력 폼을 넣고 나면 여기서 저장하기 버튼 눌렀을 때 on data submit이라는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게끔 해놨어요. 키보드가 잠깐 좀 이상했어. 자, 그래서 이제 얘가 호출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벤트를 콜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입력 값을 가져와야겠죠. A 태그나 폼 태그한테 이벤트를 걸었을 때 A 태그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었을 때랑 그 다음에 폼 태그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를 걸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페이지가 어디론가 이동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애보다도 리액트는 요 이벤트들이 그 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얘네들이 원래 역할이 다른 데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액트는 HTML이 하나밖에 없잖아. 갈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딴 거 몰라도 리액트는 첫 줄에 이거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신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폼 안에 있는 dname과 log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입력값 취득합니다. 폼 태그 객체를 통해서 접근할 때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져올 거면은 dname과 log 각각 인풋 태그죠. 얘네들한테 document.query 셀렉터로 직접 접근하든지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리액트는 그게 아니면 use ref 써서 참조 변수 만들던지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여태 저번에 요거 예제 만들 때는 그냥 분량상 생략했는데 오늘은 넣어봅시다. 자, 위쪽에 올라와서 import regx helper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regx helper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스트링 포맷 컬렉션 익셉션하고 regx helper 있고요. 익스포트 디폴트로
처리하면은 이제 객체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괄호 중괄호 써서 받은 건 스트링 포맷 익셉션이라고 예외 객체 받은 거죠. 자, REGX 헬퍼만 받아오고요. 여기서 try. 자, 그럼 얘를 뭐 바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항목에 선택자를 제시하면 얘가 그 객체 접근해서 유효성 검사하는 거였죠.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REGX 헬퍼가 CSS 선택자로 접근하니까 여기 ID 값을 존나 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유효성 검사에 걸린다면은 이제 알람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REGX 헬퍼가 에러 객체가 이제 그 엘리먼트라고 하는 겟터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한 인풋 태그 객체를 리턴해줘요. 걔한테 강제로 포커스 넣어주고, 그리고 처리 중단. 자, 유효성 검사 통과하면은 입력값 취득하고 이제 백엔드한테 AJAX 쏩니다. 자, 로딩 컴포넌트 준비했고요. axioshelper.post라고 하면서 백엔드 주소 걸어주고 전달할 파라미터 보내면 되죠. 원래는 getPost put delete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 보내는 형식이 좀 달라요. 이 axio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포스트 방식일 때는 이렇게 보내주고 get 방식일 때는 원래 파람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줬어야 돼. 이렇게요. 근데 이 엑시오스 헬퍼의 진짜 목적은 getPost put delete에 상관없이 그냥 전달할 파라미터를 똑같이 이렇게 JSON으로만 묶어 보내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get 방식인지에 따라서 파라미터 이렇게 세팅해주고, 포스트 방식인지 아니면 딜리트 방식인지에 따라서 파라미터 형식을 또 필요에 따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파라미터 형식을 다 맞춰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맨날 JSON으로만 전달하자. 이게 사실 진짜 목적이거든요. 자, 그럼 얘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저장해주세요 라고 보낼 거고, 그럼 저장된 결과가 반환되니까 일단 걔를 로그로 찍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 완료되면은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상태 변수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 변수를 갱신하면은 화면에 반영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저장 결과가 잘 출력이 되는지 보자고요. 자, 그럼 데이터 저장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장된 데이터 한 건이 반환됩니다. 그럼 얘를 상태 변수에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상태 변수는 이마만큼의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문 돌면서 목록으로 출력되는 거지. 일단 얘는 어레이야, 배열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단일 객체로 넣어버려. 얘는 배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목록 출력하는 데가 배열 갖다 반복문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열이던 애가 배열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에러 날 거예요. set department 한 다음에 data.item이라고 해버리면은 지금 여기에는 배열 갖다가 반복문 돌리고 있더랬는데 갑자기 배열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출력할 때 맵 함수를 써서 반복문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JSON 객체는 맵 함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다시 저장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난다고요. department.map이 정의되지 않는 함수래.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객체는 맵 함수를 통해서 반복문을 들고 있으니까 배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const new data는 배열을 직접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그럼 지금 출력되고 있는 아이템은 원소가 30개죠. 근데 저장하고 나면은 갑자기 원소가 1개짜리인 배열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new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처리해도 갑자기 데이터가 1개만 남아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상태값을 갱신하기 위해서 기존에 출력되고 첫 번째 방법은 AJAX로 백엔드에게 전체 목록을 다시 요청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30개를 지금 가져오고 있었는데 하나가 추가됐으면 31개가 되는 거죠. 31개를 다시 받아와야 돼. 리뷰 글이 만약에 한 5,000건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냥 그 점점점 해갖고 리뷰를 올려버렸어. 그럼 그 점점점 3글자 받아오겠다고 그 수많은 리뷰를 다시 받아와야 돼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통신료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은 이제 회사 재정을 날려먹는 빌런이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 그 트래픽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같은 거 쓰면서 뭔가 리뷰글 같은 거 썼는데 페이지 전체가 리프레시 되는 사이트들이 가끔 있거든요. 요즘은 진짜 찾아보기 힘든데 만약에 그런 사이트를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은 속으로 욕 한번 해주셔도 돼요. 진짜 뭣도 모르는 애가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욕 한번 해주셔도 돼요. 그건. 자, 그러면 현재 출력되고 있는 상태 변수 배열에 백엔드로부터 받은 신규 데이터만 추가합니다. 백엔드한테 받은 신규 데이터는 어차피 여기 데이터라는 변수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const new data는 현재 상태 변수를 그대로 엎어치고 거기에다가 date.item을 추가해요. 자, 그러면 신규 데이터 303호 라고 했을 때 뭐야? 이것도 지금 디파트먼트 값이 안 먹네요. 다른 방법을 씁시다. 디파트먼트.concat 콘캣 함수는 배열에다가 원소를 결합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왜 하나밖에 안 나올까? 자, 요거 자, 오케이. 정리합시다. 자, 한 가지 이제 그 변수가 생겼는데, 자, 주의할 점이요. 비동기 처리를 위한
async 함수 내부에서는 상태값을 직접 변경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상태 변수 자체가 비동기로 관리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작업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건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전에 비동기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에 이렇게 메인 흐름이 있으면은 AJAX 처리를 했을 때 이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을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수행을 하고 프로그램은 지갈 길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AJAX는 여기서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거야. 근데 상태 변수 자체도 별도의 비동기 처리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 변수가 변경됐다는 걸 감지할 때 유즈 이펙트 같은 걸 따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존재하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함수형 업데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터 함수한테 콜백 함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게 현재 상태값이야. 상태 변수에 대한 세터 함수에 콜백 함수를 전달하면 현재 상태값이 콜백 함수에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콜백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이 새로운 상태값으로 설정이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라서 이 콜백 함수를 안 쓰려고 끝까지 버텼거든요 지금. 근데 작동을 안 하네. 자, 이거 화살표 함수로 바꿀게요. 펑션 빼고 화살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괄호 빼도 되죠. 리턴문을 위한 한 줄밖에 없으니까 괄호랑 리턴 빼도 되죠. 그러면 이 코드 하나에 이마만큼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준비했던 코드가 그거예요. 이렇게 함수형으로 들어가는 코드인데 이거 안 쓰고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기존 배열의 맨 앞에다 추가했습니다. 왜냐면은 신규 데이터는 보통 맨 위로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전자지갑 303호 입력하면은 구현이 완료가 되죠. 하나 번외편으로 어저께 우리가 구현했을 때는 데이터를 정렬을 안 시키고 그냥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이스 서버가 지 주고 싶은 대로 줬어요. 데이터를 중구난방으로. 백엔드한테 데이터 요청할 때 어제 우리가 검색해놨을 때 이렇게 해놨다고요. ARGS를 그냥 비워놨다고요. 그러면 검색어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뭔가 추가를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뭔가 세팅하면 검색어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내용을 덧붙이겠죠. 제이슨 서버 스펙입니다. 언더바 솔트로 정렬할 필드 이름을 주고요. 언더바 올더로 ASC나 DSC를 설정하면은 정렬이 돼서 떨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백엔드에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렬 조건을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변수로. 그럼 백엔드가 이 변수에 맞게 정렬을 해서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리뷰 많은 순, 리뷰 적은 순, 가격 높은 순, 가격 낮은 순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보통 정렬 조건을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파라미터로 주는 케이스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추가 기능입니다. 자, 조금 전에 상태 변수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내용을 좀 정정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잠깐만, 코드 좀 원복 좀 하고. 자, 여기 적어놓은 설명 중에 비동기 처리를 위한 async 함수 내부에서는 상태값을 직접 변경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적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작동을 했거든요. 이게 좀 찝찝해갖고. 왜냐면은 그러면은 어저께 데이터 로딩할 때 얘도 비동기 처리를 위한 async 함수 안에서 이것도 상태 변수잖아요. 직접적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지. 여기서도 요거 변경했고, 이때는 그냥 set department 썼잖아. 똑같이 async 아닌데. 이게 설명이 좀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퍼런스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봤더니, 비동기 처리를 위한 async 함수 내부에서 상태값을 직접 변경할 수 없다. 요 말은 잘못된 거고요. 요거 제가 임의로 해석한 거라서 잘못된 거고,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이게 원래 원문에는 async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비동기 처리가 되는 함수 내부라고 말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파봤더니 유즈 이펙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는 상태값을 직접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다시 번역기 돌려봤더니 상태값을 읽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디파트먼트를 이 안에서 쓰는 건 안 돼. 세터를 통해서 내가 값을 세팅하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처리를 하면은 기존 거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계속 신규로 덮어 쓰는 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이것처럼 그 함수형 업데이트를 쓰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건 좀 뜬금없잖아.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값만 세팅하고 있다 갑자기 함수형, 이게 좀 뜬금없어서 요거를 지금 빼려고 작업을 하고 있던 건데, 그래서 레퍼런스를 쭉 뒤져본 결과 유즈 이펙트 안에서 기존의 상태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읽어오고 있는 거죠. 종속성 배열, 이걸 종속성 배열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해당 상태 변수를 나열해야 된다. 즉, 이 유즈 이펙트 안에서 상태값을 내가 읽어 오려면, 즉 사용을 하려면 모니터링을 걸어야 된다. 모니터링을 해야 걔를 갖다 쓸 수 있다 라고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을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 수정된 파일은 지금 좀 전에 다시 톡방으로 올렸어요. 요거는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각자 수정을 합시다. 여기 걸어주고, 함수형 업데이트라는 개념은 그냥 없애버리세요. 옛날 코드라서.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삭제 기능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TD 칸에다가 현재까지는 그냥 삭제라고 텍스트만 적혀 있었어요. 이거를 버튼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어떤 항목이 눌러졌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보내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으로 변수 값을 숨겨놨어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활용할 변수를 숨겨놓는 용도로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을 내가 맘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프링부트 하면서도 자바에서 만든 변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일단 자바 변수는 컨트롤러에서 쓸 거 아니야. 컨트롤러에서 model.add attribute라고 하면은 그 변수가 뷰로 넘어가죠. 여기서 만약에 hello라는 이름의 변수를 보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때 우리가 자, 지금 하는 거는 스프링이에요. 판 th 한 다음에 뭐 달러 헬로 이런 식으로 이제 th 콜론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링부트의 변수를 쓸 수 있죠. 스프링부트에서 이렇게 데이터 형식으로 값을 집어넣을 때는 요건 저도 지금 찾아봤어요. TH-ATTR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데이터 그 다음에 ID 는 하고서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실제로 HTML 출력에서는 데이터 ID에 자바 변수 값이 찍혀있는 태그가 만들어지는 거야. 꼭 스판 태그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버튼 태그에도 이렇게 넣으면은 요 버튼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이벤트가 자바의 변수를 갖다 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걸 수 있대요. 자, 잠깐 번외편이었고, 자, 이렇게 버튼을 놔두면 이제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백엔드한테 받아온 것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on data delete 클릭이라는 이벤트 함수로 넘어가자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2.prevent 디폴트 걸어주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일반 버튼이기 때문에 타입 속성이 지금 그냥 버튼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브밋을 발생을 안 하는 애기 때문에 2.prevent 디폴트를 굳이 안 넣어도 되기는 해요. 자,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 중에 id 값을 가져와요. 자, 근데 백엔드한테 받아온 값을 보면은 문자열이 아니죠. 따옴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요거 맞춰주려면 숫자로 처리해야 돼. 근데 데이터 속성에 들어있는 값은 전부 다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parse int로 숫자로 한번 바꿔줬어요. 그리고 학과 이름 가져왔고요. 콘솔에다가 잘 가져왔는지 한번 찍어보고 컨펌 함수로 정말 무슨 학과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취소 누르면 처리 중단합니다. 취소 누르면 처리 안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무사 통과했다라는 거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니까
잠깐만요. 자, 다시 돌아가서 AJAX를 요청하면 돼요. 로딩하고 삭제하고. 단일행 조건 한 건만 조회할 때, 그리고 수정, 삭제 같은 경우는 웨어절에 쓸 프라이머리 키를 전달해야 되죠. 레스트풀 규격에서 프라이머리 키는 패스 파라미터로 넘겨요. 이렇게 하면은 스프링에서는 받을 때 패스 베리에이블로 받으면 그뿐이죠. 근데 꼭 이렇게 안 받아도 돼. 물음표 찍고 아이디는 이렇게 보내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그 컨트롤러에서 패스 베리에이블이 아니라 그 뭐야, 뭐 어떤 이티 쿼리 파람인가 뭐 하는 거 있죠. 파람 밸류인가 하는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쿼리 스트링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요는 이거야. 내가 꼭 규격에 맞게 보낼 필요는 없어. 그쪽에서 찰떡같이 받기만 하면 돼. 프론트엔드가 아무리 개떡같이 받아도 그 백엔드는 찰떡같이 받으면 그뿐이야. 그럼 연동은 되니까. 백엔드가 아무리 개떡같이 만들어줘도 프론트가 찰떡같이 보내주면 돼. 연동은 될 테니까. 정해진 거는 없다는 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 거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데이터만 넘기면 그뿐이에요. 정해진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백엔드에서 데이터는 지워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웠습니다. 화면에 반영이 안 돼요. 새로 고침하면은 지워져 있을 거야. 지워져 있죠. 풀스택 234 354 좀 이름 긴 거 요걸 지웠어요. 날아가고 없죠. 자, 지금 화면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요청해서 자기 상태 변수에 담잖아요. 그 말은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자기한테 복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선 지워지지만 프론트가 갖고 있는 상태값에서 안 지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 값하고 똑같은 애를 찾아서 지워야 돼. 자, 그러니까 기존의 상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걸었고요. 그러니까 그 백엔드에서 삭제되더라도 프론트가 갖고 있는 상태값은 복사본이므로 삭제 요청된 항목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직접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파트먼트 점 필터. 자, 필터 함수는 true를 리턴하면은 여기 담아요. 그래서 요 부위가 디파트먼트가 갖고 있는 원소예요. 따로 샘플 코드를 봅시다. const k는 1, 2, 3, 4, 5예요. k.filter 펑션 vi if v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return true, 그렇지 않으면 return false const z 라고 하면, 일단 배열에 대한 탐색 함수는 기본적으로 원소를 하나씩 이 V에다 대입하면서 반복 실행하죠.
자, 그럼 여기서 1일 때는 false죠. 2일 때는 true죠. 3일 때는 false고 4일 때는 true고 5일 때는 false죠. true를 리턴하는 얘네들만 여기다 별도로 담아요. 그래서 얘는 2하고 4예요. 이 논리연산의 값이 true일 때는 true를 리턴하고 이게 false일 때는 false를 리턴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요거 자체를 리턴해도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줄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함수 갑시다. 펑션 빠지고 화살표 들어가고요. 한 줄밖에 없죠? 리턴 문이랑 다 뺄게요. 이렇게 한 줄 집어넣으면은 요 배열에서 반복 돌면서 짝수만 걸러냅니다.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참 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디파트먼트의 원소를 탐색하면서 내가 지금 요 아이디랑 일치하는 거를 지워달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디랑 일치하지 않는 애들만 걸러내면 돼요. v.id가 내가 선택한 아이디랑 다른 애들만 걸러내면 돼요. 그래서 얘를 set department한테 걸러주면은 화면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지워지죠 이제? 자, 여기까지가 삭제. 코드 정리한 다음에 배포할게요. 자, 이제 수정 버튼 작업을 할 건데 수정이 제일 어려워요. 자, 일단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입력 폼과 별도로 구별되는 페이지가 하나 나와야 되죠. 보통 리뷰글 같은 거 수정할 때는 팝업 같은 걸로 많이 처리를 해요. 위에서 스르륵 내려오는 팝업 같은 거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이거 하나 만들자고 팝업을 또 만들기 좀 귀찮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정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백엔드한테 수정할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방법론인 거지 절대적인 그 규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화면 오케이. 아직까지는 그냥 말만 했으니까. 여기서 저는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상태 변수냐면은 내가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할 항목의 id 값을 상태 변수에 담았어요. 코드가 엄청 길죠? 화면 하나에 지금 다 때려박고 있어갖고 지금 코드가 길어요. 어때요? 파일 쪼개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아요? 하나에다 다 때려박는 게 나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수정할 항목에 대한 id 값을 저장할 목적으로 상태 값을 하나 놓습니다. 기본 값은 -1로 했어요. 자, 쭉 밑에 내려가서 이제 수정 버튼을 하나 놓을게요. 나 녹화하고 있나? 하고 있네. 자, 일단은 삭제 버튼을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놨는데 수정이라고 놓고 수정할 때는 학과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학과 아이디만 프라이머리 키만 on 데이터 에디트 클릭이라고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자, 데이터 수정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수정 대상의 아이디가 뽑아서 상태 변수에다 업데이트 해줬어요. 뭐 아까 했던 처리니까 그냥 코드 좀 짧게 갑시다. 2.current target 버튼 대신에 쓰고 false int까지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고, 어차피 서브밋이 아니고 일반 버튼이니까 프리벤트 디폴트 필요 없다 그랬죠? 한 줄이네. 이렇게요. 이렇게 쓸 거를 그동안 그렇게 자제해서 수업 예제 만든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이게 원본이었는데 이거랑 이게 같은 말이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 가면 볼 코드는 밑에 거라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법을 어떻게 추격하는지.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겁먹던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자바에선 이런 거 우리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바도 그 안드로이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청 많아져요. 자바도 이런 식의 문법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할 항목에 대해서 상태 변수가 생겨요. 상태 변수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여기다가 그 상태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업데이트 아이디라고 해서 변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기본값 마이너스 1로 놨잖아. 그럼 수정 버튼 누르면 이 값이 눌러진 버튼으로 바뀌는 거죠.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출력되는 목록 중에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내가 지금 얘를 누르면 1414로 바뀌니까 얘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이거를 if문으로 반복문 처리하는 와중에 검사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려울 수 있어. 자, 요 반복문 출력하는 거. 기존의 리턴문을 잠깐 잘라냈습니다. 얘를 탭으로 한번 밀고요. 잘라내는 거 취소하고 탭으로 한번 밀었어요. if 업데이트 아이디가 반복문에서 출력되는 항목과 일치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자, 밑에 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 지금 출력하던 반복문 코드거든요. 처음에는 상태 변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 if문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 얘를 출력하는데 어디에선가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 id 값이 상태 변수에 딱 갱신이 되니까 딱 항목 하나가 이 조건에 참이 될 거라고요. 자, 요 리턴문 하나를 여기다 그대로 일단 똑같이 갖다 넣을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수정이 선택된 거는 막 이렇게 아무거나 글자를 찍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처음에는 상태 변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은 상태 변수가 1411로 갱신이 되니까 얘만 뒤에 이렇게 if문에 걸려서 이상한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td를 인풋으로 바꿨어요. 인풋 타입 픽슨으로 값 넣고요. 인풋 타입 텍스트로 값을 세팅해 줬어요.
그 다음에 버튼은 두 칸 합쳐서 수정. 콜스판 쓸 때 S 대문자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돼요.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입력 태그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특이사항이 생깁니다. 버튼 타입 서브밋이죠. 서브밋이니까 여기에 있는 입력값을 전송하려면 얘네가 전부 폼 태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 HTML 태그에서는 폼 태그가 아무데나 들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TR 태그 사이사이에 폼 태그 넣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를 폼으로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야. 이렇게. 원래 이게 HTML 규격상 틀린 거예요. TR 태그는 무조건 T바디 내지는 테이블 태그 안에만 있어야 돼. TR 태그의 부모가 폼 태그가 됐다? HTML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리액트는 이런 거 짤없이 다 에러 낼 거예요, 아마. 안 나오죠, 아예.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TR 부모는 무조건 T바디여야 돼. 그러니까 이 TR을 폼으로 감쌀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T바디 부모는 무조건 테이블이어야 돼. 그래서 이 테이블 전체를 한 칸 밀어서 얘를 폼으로 감싸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요 수정 페이지는 상태 변수를 체크해서 일치하는 것만 노출되는 if문으로 지금 처리가 됐고요. 요 서브밋 버튼 누르면은 이 폼 태그의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면 평상시에는 요 안에 아무런 인풋 태그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수정 버튼 누르면 어떤 인풋 태그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는 서브밋이 가능해지겠지. 자, 이제 수정에 대한 서브밋 이벤트입니다. (2.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2.커런트 타겟) 가져와요. 자, 아까 여기 수정폼 보면은 인풋 타입 히든으로 프라이머리 키 숨겨놨고 입력값이랑 위치값 기본 출력해줬어요. 그럼 사용자가 고치고 싶으면 고치겠죠? 히든은 못 고치죠? 잠깐 위로 올라가서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가져올 건데 입력폼에서는 ID 필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ID 값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ID 값을 안 넣어놨단 말이지. 겹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 폼에다가 아이디를 하나 넣을까요? 에디트 폼이라고 부여하고 에디트 폼 안에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dName인 거. 선택자 접근하는 방법 많으니까요. 일단 붙여넣기 하고 여기는 네임 속성이 록인 거. 이렇게 해도 대상에 접근할 수는 있죠. 자, 유효성 검사를 통과했다면은 폼 태그 내의 입력 요소들을 네임 속성 값으로 접근해서 입력값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한테 수정해달라고 보내면 되죠. async 비동기 처리하면서 걸고요. 로딩 상태 시작. 그 다음에 수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변수 준비하고요. 이 데이터에다가 axios helper.put 이라고 하면서 프라이머리 키는 패스 파라미터로 나머지는 이렇게 보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수정 결과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에러 나면은 에러 메시지 출력해 주고 에러가 나건 안 나건 일단 로딩은 끝내야죠. 자, 그러면 아까 삭제했을 때랑 마찬가지예요. 현재 출력 중인 상태 변수 디파트먼트에 수정된 항목을 교체해야 돼요. 목록에 지금 이만큼이 이제 출력되고 있는데 백엔드한테 내가 요거 하나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은 백엔드는 이걸 수정한다면 수정된 결과 요거 하나만 주잖아요. 백엔드는 put이라고 메서드를 보내면은 수정된 데이터 한 건만 결과로 내려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해서 버튼 누르면 수정 결과라고 해서 수정된 데이터 한 건만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럼 지금 목록에 출력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아이디가 1410인 걸 찾아서 교체해야 돼, 이걸로. 유즈 이펙트 안에서 상태 변수를 사용해야 하므로 그 종속 변수 배열에 디파트먼트를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파트먼트를 모니터링 하겠다. 자, 그러면 const edit id는 department.find index find index도 find 함수처럼 뭔가 찾는데 찾은 항목의 인덱스 번호를 리턴해요. v하고 i 받고요. 여기서 검색 조건은 v.id와 선택한 항목의 id가 일치하는 거. 그게 배열에서 몇 번째 건지 찾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일단은 싹 다 복사하고요. new data.splice 스플라이스는 주어진 인덱스와 이게 개수입니다.
얘가 시작 인덱스, 얘는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인덱스가 5다. 그럼 인덱스가 5인 위치부터 한 개를 잘라버리고 그 안에다가 얘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배열의 원소를 교체해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끝내요. 스플라이스 함수는 우리가 그 배열 관련해서 정리했던 자바스크립트 기본 API 중에 꽤 예제가 그 케이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스플라이스 함수 설명은. 왜냐면 리덕스 슬라이스 쓸 때 나중에 리액트 맨 마지막에 리덕스라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할 때 꽤 빈번하게 사용되는 함수라서 그거 대비해서 예제를 좀 많이 넣어놨었어요. 자, 변경된 new 데이터를 set department한테 갱신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규 데이터 수정된 데이터 디파트먼트 나파 4041로 떴네요. 네트워크 여기 지금 값을 하나도 못 가져왔네. 수정할 데이터에 요거부터 찾아볼게요. current id dname log 여기 이벤트에서 id dname 두 개의 칠드런이 키가 똑같대. 1046이라고. 일단 뭔가 하나 뭔가 하나 1046번을 지우고 다시 자, 지금 수정할 때만 지금 여기 키가 중복된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얘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if문으로 분명히 분기를 했는데도 기존 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된 애만 조금 바꿔줍시다 그럼. 어디? 이거? 아니요, 이건 인풋 태그 네임 속성이니까. 이제 안 뜬다. 여기서 이거 누르면 수정할 데이터 받아. 아까 저기 유니크 키 값이 뭔가 좀 다르게 처리돼서 그랬나봐요. 요거 이게 안 없어지네. 자, 이게 안 없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지금 수정이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요거 5, 3, 4 그래서 수정을 하면은 백엔드한테 수정이 됐어. 네트워크로 해서 이제 수정된 결과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남아있단 말이지. 새로 고침하면은 수정된 거 들어와요. 자, 지금 여기서 요 부분이 수정 버튼 누르면 아까 상태 변수 하나 만들었죠. 그 상태 변수랑 얘가 같으면은 여기 UI를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끝나면 얘를 다시 마이너스 1로 돌려야 돼. 그래야 요 이폼이 안 들어가죠.
상태 변수를 되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 누르고 이렇게 입력했을 때 수정 누르면은 뭐야? 이거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생긴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수정이 완료돼서 이게 화면에 갱신된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비동기고 얘가 비동기니까 쭉 진행되는 게 얘가 채 완료되기 전에 얘가 먼저 실행돼 버릴 수도 있어요.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해서 백엔드가 열심히 업데이트 중이야.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이 코드가 다 비동기니까 상태 변수가 먼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면에 출력 중인 디파트먼트 상태 변수가 변경된 경우 use 이펙트 디파트먼트가 바뀌면 이렇게 해라. 상태 변수를 되돌려라.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네. 데이터가 잘 수정됐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검색이 아니지. 상태 변수가 완전히 갱신이 안 됐네요, 지금. 콘솔.로그 수정된 항목의 인덱스를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배열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자, 1412번을 수정했을 때 이 1412번이 전체 배열 안에서 인덱스가 몇 번째 거이냐를 찾는 거야. 0, 1, 2, 3이 나와야 돼. 이게 아직도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디파트먼트.find index v랑 v.id랑 id. 아, 그러네. 미안해요. 이걸 내가 찾았네. 자, 인풋 태그에 입력한 모든 값은 데이터 타입 뭐라고요? 스트링. 근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타입 뭐야? 여기서 id 값은 지금 따옴표 없죠? 인트죠? 데이터 타입이 다르잖아.
근데 이거를 멍청하게 다운표 3개로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못 찾고 있지. 그럼 2개로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는 false int를 걸던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이게 좀 어려워요. 데이터 타입을 안 따지니까. 자바였으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코드였을 거야. 왜냐면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니까. 헬로 123 월드 234 1411번 네,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CRUD입니다. 페이지 쪼개는 게 더 쉽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리뷰글 같은 거는 리뷰글이나 아니면 고객 문의에 들어가는 덧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게시판에서 답글하고 덧글하고 차이 알아요? 답글하고 덧글. 그러니까 덧글은 본문이 있으면 본문 밑에 이렇게 남기는 한 줄씩 이렇게 남기는 거.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코멘트 덧글. 답글은 게시판 목록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요즘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개발할 땐 덧글이란 개념이 없었어. 이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댓글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진짜 어떤 놈이 만든 개념인지 몰라도 몇 대 패고 싶어. 일이 늘었어. 답글도 만들어야 돼, 덧글도 만들어야 돼. 요즘은 그래서 아예 댓글만 만들고 답글은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덧글 내지는 댓글이라고 부르죠. 예, 이거는 코멘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답글, 얘는 리플리라고 부르고요. 용어가 달라요. 게시판이 유명한 데가 어디있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있다. 원본 글이 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달리는 완전한 형태의 게시글, 이게 답글이고요. 본문 들어갈 때 본문 밑에 달리는 이게 덧글이고요. 덧글에 대한 답글, 이걸 보통 대댓글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이거는 구현하더라도 요 기능 자체는 아예 구현 안 하는 사이트들 많아요. 저도 그래서 요거는 아예 수업에서 얘기를 안 했어. 이거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렬을 위한 필드 3개를 더 추가한 다음에 SQL로 알고리즘 짜야 돼. 이건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아니야. 덧글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SQL로 알고리즘 짜려 그러면 미쳐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덧글 만드는 게 답글보다는 차라리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리뷰 만드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게 난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속이 좀 편해. 아이고. 자, 코드 정리만 하고 배포하겠습니다.